시시한 강연.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제목은 제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죠? 네. 서쪽에서 뜬 건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뭐 남쪽에서 뜨는 것도 아직 못 봤어요. 20세기에 태양이 저물었으니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시기가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명대사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 한 해가 지고 나면,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고 나니까 미국이 떠오른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의 시대가 아까 저물고 있다, 저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떠오를까요? 동쪽에서. 해는 동쪽에서 떠야 되니까. 해가 북쪽에서 뜨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건. 그거는 종말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우리가 어디 사나요? 동쪽에 살아요, 바로. 여기서 뜹니다. 우리가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 옛날에. 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해가 뜨는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노래 가사도 있잖아, 그죠?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저는 새로운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라고 하면 좀 좋게 얘기한 거고, 이미 시대는 동아시아 시대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전략이 뭔가요? 그죠? 아시아 중시 전략, 회귀 전략,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아가 왜 중요했을까요? 아시아가 그만큼 힘이 강해졌으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도 알고 있을 만큼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중심축으로, 21세기의 주도 지역으로 이미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바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미국이 이제 미국이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시대가 왜 그런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그 대안 체제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2.9%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뉴스 보신 분, 이거 큰 뉴스죠. 네.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강연 준비하느냐고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두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매체들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뭐 경제신문 몇 군데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성근, 그죠?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뉴스가 커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가 나왔다는 뉴스가 커요. 그게 더 큰가요? 그게 재미는 있죠. 오락성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뉴스의 가치 면에서 보면은 이건 전 지구적 뉴스예요. 전 지구적 뉴스를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외국에서 별로 이 기사가 회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 나온 적 있죠? 삼성전자 매출이 감소했다. 이른바 어닝 쇼크 왔다고 그래요. 그죠? 기대보다 지금 그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오는 게 왜 이제 큰 뉴스가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3년도인가 12년도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죠. 10대 재벌의 총 매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75%를 차지합니다. 대단히 기형적인 거죠. 여기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두 기업이 먹고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두 기업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참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분 돌아가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이건희 씨가 지금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참 저는 홍길동 이후에 참 희한한 분을 봅니다. 그죠?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르질 못해가지고 뭐 상당히 괴로워했는데, 이건희 회장께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어떤 처지가 돼버리는, 죽을 자유조차 없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적어도 다른 자유는 모르겠지만 죽을 자유는 확실히 있어요. 그죠? 그잖아. 예? 다른 자유는 없어요. 별로. 뭐 취직할 자유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공부 잘할 자유 뭐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죽을 자유는 확실히 있어, 우리가. 그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확 뛰어내리면 되잖아, 나가서. 예? 근데 이건희 씨는 죽을 자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희 씨보다는 행복한 건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닝 쇼크 온다라는 것이 대수특필 됐죠. 어닝 쇼크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온 거죠.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핸드폰 어디서 팝니까?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갤럭시 S 제가 볼 때 갤럭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정말 후졌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왜 바보냐 하면은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치?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거를. 왜 그 병신같이 살아? 사람이? 에? 간단히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아 그걸 또 사야 되잖아. 그 바보지 그치? 갤럭시 S를 사면은 배터리 2개를 줍니다. 2개면은요 한 2, 3일은 충분해요. 그거 딱 교체하면 되잖아. 그럼 왜 근데 아이폰 쓰나요? 우리가 대단히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소비도. 그지? 그 화면 사이즈부터가 저기군요. 화면 사이즈부터가 이제 아이폰 100기 들었죠? 애플도. 그지? 대화면. 네. 지금부터 내잖아요. 이게 뭐 아이폰 6인가요? 네. 네, 6가 대화면으로 나오죠. 우리는 이미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까지 다 대화면 한 지가 언제 됐어요? 노트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 4, 그지? 한 2, 3년은 된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도 아직 늦게 탔어요. 대단히 부러웠어. 그지? 요만한 거 쓰다가 큰 걸 들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야, 저거면 진짜 인터넷 웹쇼핑 확실하게, 영화 보면 대단히 좋겠는데. 예?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다가 공짜 폰이 나왔을 때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예? 제가 삼성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어가지고 삼성 걸 계속 안 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이 욕망에는. 큰 화면의 욕망에는 제가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제 어떤 진보적 의식도 물욕 앞에서는 어떻게 무장해제가 돼버리더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갤럭시 노트를 그것도 이제 3도 아니고 3 나왔을 때 그죠? 2를 이제 공짜로 준다길래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 얼마나 멍청한 짓 한 거예요. 근데 애플 구매자들, 아이폰 구매자들이 더 미련한 거죠. 응? 노트가 더 좋은데 어떤 그 관념 때문에 그죠? 응? 아이폰이 더 좋다는 자기만의 관념이죠. 예. 그 관념만으로 그전에는 뭐 어플이나 이런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컨텐츠가 좋았기 때문에 뭐 쓰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안드로이드 쪽도 컨텐츠 차이는 없죠. 대단히 뭐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미친 짓을. 그러니까 아이플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소송했죠. 삼성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특허권 싸움을 하잖아요. 둥그렇게 만들게. 모양을 둥그렇게 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기술도 아니고. 디자인 가지고 싸웠어요. 디자인 가지고. 정말 이건 치졸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한미 동맹입니까? 이거 먹고 사는 데는 얄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로 압박을 하죠. 그만큼 미국 경제 애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당연히 우리 쪽으로도 쇼크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공황이 시작되나 이런 표현을 쓴 건 뭐냐? 미국 경제가, 미국이 아무리 망했다고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을 간다는데, 여전히 세계 GDP의 4분의 1 정도는 미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가 나왔다, 3%가 나왔다, 큰 영향이 아니죠. 근데 미국이 3%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계 경제가 휘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매출이 안 나오죠?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우승했나 봐. 월드컵도. 그잖아. 이번에 보시면 이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제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변은 뭡니까? 7대1 사건. 그죠?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게 스페인이죠. 5대1 사건. 그건 우리나라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더라고, 스페인도. 예선 탈락한 유럽 나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공통점이 뭡니까? 부도날 뻔했던 나라들이죠. 그죠? 사실 축구 성적하고 무슨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언제부터 나갔어요? 86년부터 나갑니다. 그죠? 3조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축구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그죠, 돈. 특히 이제 이런 개인 종목은 몰라도 김연아 선수 하나 키우는데 돈 아무리 써봐야 얼마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축구 대표팀을 키운다 그러면은 그 11명만 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많은 유소년 선수들을 길러야 되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야구가 요즘 잘하잖아요. 뭐 유현진 선수 가가지고 막 뭐 10승하고 막 이러잖아. 그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 걸린 거죠? 그죠? 미국에도 이제 진출해서 어떤 대등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는데
그 30년 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그 전부터도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 이런 축구나 야구 같은 집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제력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게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그죠?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가 예선 탈락을 하는, 그리고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는 독일이 우승을 하는. 그죠? 브라질의 경우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보 정권이 월드컵을 열어갖고 그렇게 됐나?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휘청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은 다 돈이잖아. 그죠? 축구로 해도 지금 돈이 다 들어가는데 전쟁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올해 1월 29일 날 염준이죠.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를 축소했어요. 원래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는데 100억 달러 더 축소했어요. 그래서 750억 달러 정도를 그동안 이제 돈을 뿌린 거예요. 돈을 뿌리다가 650억으로 한 달에 650억 달러를 뿌린다는 거예요. 돈을 새로 찍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죠? 인플레가 생기죠, 당연히. 네? 사실은 지금 달러는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그냥 종이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야, 이게 돈이야, 그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것도 지들끼리 뭐 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종이에다. 이게 연금술이지 뭐예요. 근데 연금술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찍어서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당연히 인플레가 생깁니다. 근데 인플레는 경기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조업은 활성화되지 않아. 그런데 물가는 뛰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죠. 이게 공황이에요. 지금 경기가 침체됐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 어떻게 되나? 투자를 줄인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성장이 더 가속화되겠죠. 자, 그런데 왜 줄일까요? 달러 가치 하락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이제 총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카우보이한테 총알이 떨어졌어요. 예? 그동안 총을 그냥 막 여기저기 쏘면서 막 그냥 뭡니까? 하여튼 발광을 하고 다녔는데, 겁주고 다녔는데 이제 총알까지 떨어진 상태다. 예? 진짜 총알을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그죠? 천조국. 예. 미국은 줄이고 있어요. 올 2월 24일입니다. 첫 케이블 국방장관이 현재 미군이 약 55만 명 정도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육군이에요, 육군. 예, 전체 병력은 100만 명이 좀 넘고 육군이 5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44만에서 45만으로 한 10만 명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줄이는 건가요? 이제 평화를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려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이 2016년까지 철군을 해요. 예. 근데 이 미군이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프가니스탄이 불안해요? 한국이 불안해요? 예?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한국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한반도 지역에서. 자, 3월 13일, 제가 3월 18일 날, 그죠? 푸틴이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 서명을 했다고 그랬죠. 투표는 언제 했을까요? 그 전에 했겠죠. 16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투표하고 바로 서명을 했는데. 그럼 13일쯤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단히 심각할 때죠. 그때 오디노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태는 한반도 전쟁이다. 자, 3월 13일 시점에 가장 미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크라이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할 얘기는 뭐예요? 원래 했어야 될 얘기.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야 돼. 우크라이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러시아는 개입하지 말아라. 즉각 철군해라, 크림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3월 13일 날 한반도가 제일 위험하다 이럽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한 거냐 하면은, 이건 제 추론이에요. 제가 백악관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펜타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논리적 추론으로, 합리적 추론으로 보면은 펜타곤에서 논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지?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그럼 여러 얘기들이 나왔겠죠. 야, 대화 말로 풀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야, 맞짱 뜨자, 이번에.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즉 맞짱 뜨자는 사람들한테 대한 답변인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기 개입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걸 뺏어 그로 가야 되는데, 그지? 그럼 북한은 어떻게 방어하냐? 우크라이나를 주는 한이 있어도 뭡니까? 한반도는 놓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3월 16일 날일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틀린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검증을 해보세요. 3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월 16일 날 주민투표를 했어요.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대단히 중요했던 사건인데 여러분 기억을 벌써 못하시네? 쐈죠. 그죠? 3월 내내 주말만 되면 미사일 쐈어요. 참 역시 악의 축이에요. 북한에 이런 거 보면. 일요일날 군인들 좀 쉬게 놔둬야지. 그죠? 일요일날 꼭 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또 와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3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는데 어떡하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 우리를 괴롭혔지? 니네도 일요일날 쉬지 마. 그리고 주말만 되면 미사일을 쐈어. 그런데 16일 날 대단히 많이 쐈습니다. 제가 70여 발을 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발사 시간이 우크라이나 주민투표 종료되기 전부터 쏘기 시작합니다. 네, 막 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 당시에 정부군이 크림 자치공화국 국경까지 이동을 했어요. 만약에 군사행동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개표하기 전이죠. 왜냐하면 개표를 해버리면 안 돼. 결과는 대충 아는 거잖아요. 95% 찬성률이 나오면 여론조사만 한번 돌려봐도 몇 프로 나올지 아는 거잖아. 근데 개표를 해서 95%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51%, 박근혜 대통령 516, 그죠? 51.6%의 찬성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정당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95%가 나왔으면 다 동의해버린 거지. 여기를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개표하기 전에 가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는가,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은. 근데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북한이 70여 발을 쏴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국 쪽은. 그죠? 이게 왜 쏜 거야? 뭐 한 거야? 뭐 미사일이 몇 개 날라온 거야? 몇 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쪽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북한이 이걸 의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제가 그걸 알면 또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한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오디노 육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던 거지.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무슨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교적 선물을 준 꼴이 됐어요. 푸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다른 곳에 뭡니까? 군사적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바마의 외교 전략이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0년대 미국의 군사 전략은 뭐였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윈이었죠. 윈윈.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두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 전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90년대 말로 가면서 북한이 무슨 대포동 1호 뭐 이런 거 막 쏩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했죠. 이러면서 북한 위협이 증대돼요. 근데 2000년대 첫 10년, 21세기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이 한번 바뀝니다. 요거는 들어본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원 플러스 전략으로 바뀌어요. 원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되 하나의 전장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승리할 수가 있을 만큼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뭘로 바뀐 거냐? 아시아 중시.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아에 집중한다. 네. 아시아 한 곳에, 그죠? 한 놈만 팬다. 그지? 영화 대사로 하면은. 그런 전략을 바뀐 겁니다. 거기 어디겠습니까?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한반도라고. 즉, 한반도 전쟁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아시아 회기 전략은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작년 4월 6일 날 벌어진 문제입니다. 4월 6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 미니트맨 3라고 작년에 4월 달에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건 맞아요. 뭐 이석기 의원이 그런 걸로 지금 내라는 모로 몰려갖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 강연 내용을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으나 전쟁이 심각했던 것만큼 맞습니다. 그 시기에. 특히 3월 달 키 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저는 핵전쟁까지도 터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이 미국이 3대 핵기둥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전략폭격기, B2 전략폭격기죠. 스텔스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B2 전략폭격기. 그 다음에 핵잠수함,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 세 개를 3대 핵기둥이라고 그래요. 이게 훈련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기, B2 전폭기가 와가지고 직도에다가 핵폭탄 투하 훈련하고 갔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뭐예요? 핵 공격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인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도 핵무기가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대응 훈련을 합니다. 북한이 1대1로. 그래서 B2 스텔스 기가 뜬 날 어떻게 했냐면은 공식 경보를 울렸어요. 평양에서. 이건 우리도 속보로 막 나왔어. 제가 그때 지방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터미널에 있는데 갑자기 속보, 공식 경보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전쟁 터졌구나 드디어. 그래서 저 티켓을 끊었는데 표를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와중에도 강연을 가야 될 것인가를 잠시 고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북한 평양 공식 공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왜 속보야? 평양을 공식 경보했다라는 건 누가 한 겁니까? 공습을. 우리나 미국 우리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울렸다는 건. 근데 우리가 안 했잖아. 그럼 겁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멍청하게 그걸 속보를 내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공식 경보를 내려가지고 폭격기가 오니까 그죠? 지하로 숨는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잠수함 들어왔죠. 핵잠수함 들어온 날은 뭘 했느냐? 요격 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요격 훈련. 그러니까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4월 6일 대미를 장식하는 게 제일 센 거잖아. 미니트맨 3를 미국이 시험 발사 훈련을 하겠다. 발사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3월 30일일 겁니다. 3월 30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죠? 북한의 총정찰국장. 총정찰국장이면 뭡니까? 우리 기무사 비슷한 거죠. 정보 수집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래서 적정 보고를 들어요. 적정 보고라는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향이었겠죠. 보고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제국주의와 결판을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옆에 누가 총정찰국장이고 누가 전략 로켓군 사령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전략 로켓군 사령관한테 사격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즉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움직여라 이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작전도가 있는데 그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이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미 본토 타격 계획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이 미 본토를 어떻게 타격합니까? 항공모함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ICBM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막 선이 그어 있죠, 이렇게. 네. 이거 뭐겠어요? ICBM의 궤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1급 정보예요? 1급 정보를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우리 작전을. 왜 그랬을까요? 아, 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엄포 놓는 게 아니라 실제 할 거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암시를 한 거죠. 자, 사격대기 명령을 내리면은 북한에 뭐 어떤 미사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세 종류가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차량 발사식. 그죠? 차량에 싣고 가다가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럼 사격대기 명령이 떨어지면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사격권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워놔야죠. 그죠? 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세우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0km 이상 날아가니까 오차가 되게 커지겠죠. 여기서 조금만 흔들려도. 여기서 1mm가 걸리면 저기 가면은 몇천 킬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워놓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일로에다 넣어 있는 거. 열어놔야죠, 뚜껑을. 만약에 북한이 잠수함이 있다면, 핵잠수함이. 잠수함 발사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발사 위치로 가야죠. 그죠? 잠수함 발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3,000에서 5,000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000km,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400km입니다. 그럼 서부 해안이라고 그래도 9,000km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3,000km 근접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초에 원산항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장면이 미국 인공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원산항에 뭐가 있느냐? 북한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잠수함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언제를 초점인 거예요? 4월 6일 날 쏜다는 거죠. 북한도 훈련일 수 있어요. 미국도 훈련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훈련인지 공격인지 둘 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쐈다면, 에? 그리고 또 북한이 쐈다면 미국이 우리 설마 안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핵공격은 저쪽에서 뭔가 징후가 발생하면요 무조건 먼저 공격해야 돼요. 한 대라도 맞으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선제 공격 전략입니다. 언제나. 그걸 일방적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그래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다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거든. 즉 상대의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보복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옛날 소련하고 핵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러시아 땅이 넓잖아요. 일격에 러시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될 정도의 핵 무기를 보유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막 10,000개 미친놈들이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핵무기를 왜 10,000개 만듭니까? 핵무기 1,000개만 떨어뜨려도 지구가 없어져요. 근데 왜 10,000개 만들겠어요? 상대한테 공포감, 압도적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야. 소련도 그 당시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쏘건 북한이 쐈건 하여튼 둘 다 쐈다면은 핵전쟁이 반드시 나는 거다 이거는. 영화 있잖아. 터미네이터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이게 다 컴퓨터 장치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컴퓨터가 잘못 인식해가지고 핵전쟁 한 거죠. 네?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4월 6일 날 사실은 작년에 핵전쟁이 날 뻔했던 겁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알면 뭐예요?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낫지. 4월 6일 날도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했습니까? 소주 한잔 했죠. 행복하게 갈 수 있었던 거야. 그죠? 소주 한잔 하면서 왜 이렇게 밝았지? 근데 다행히도 미국이 미니트맨 3 발사를 연기를 해버렸어요. 5월달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달 그 전에 발사 직전에 북한하고 베를린에 만나서 비밀 접촉을 했어요.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접촉 직후에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뭔가 양해가 서로 간 거 아닌가. 그런데 자, 미국이 연기했다는 건 뭡니까? 미국 진 거죠. 그죠? 이걸 본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당한 자괴감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북한도 저러는데 우린 난 등치가 왜 이렇게 클까?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 왜 이렇게 호우대는 멀쩡한데 나는 이럴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속된 말로 쪽팔린 거죠 이거는. 그죠? 러시아 핵무기가 10,000개가 있는데 미국한테 쩔쩔매고 그동안 어찌 보면은 그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그냥 지죽어 살듯이 했고 중국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중국도 미국하고 합사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쪽의 외교 전략을 취했잖아. 지금도 사실 미국한테 잘 못합니다. 그죠? 미국 영화나 보고 좋아하고. 이번에 트랜스포머 4편이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돈을 벌었대요. 참 희한한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좀 주요 무대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 한 2억 달러 벌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3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경제 규모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해도 저희 중국어로 방송을 해볼까요? 그러면 좀 흥행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 이거 일단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중국 시장을 진출해야 돼, 우리가.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소련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항복하는 전술을 쓰면 돼요. 계속 항복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 1억 명 정도를 항복을 시켜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추우니까 쌀이 좀 부족하잖아요. 쌀을 축내가지고 망가뜨린다, 러시아를. 소련을.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억 명이 한 사람이 미국 사람 한 명씩만 끌어갖고 물속으로 뛰어들어도 그죠? 중국 인구에서는 표도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쩔쩔매고 살았는데 인구 3천만 밖에 안 되고 뭐 굶어 죽느니 어쩌니 했던 북한이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핵 대결을 한 거잖아. 해갔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젊은 혈기로 저러나 보다 라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해. 아까 뭐 일진 예를 좀 들었는데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죠? 전학생이 어린애가 전학생 있다고 하는데 일진이 여기 있어. 딱 오더니 야, 너 한번 나와봐. 운동장에서 내가 일진인데 맞짱 한번 뜰까? 그럼 나갔어요, 얘가. 나가더니 갑자기 악수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헤어졌다고 봐요. 그럼 운동장에 다 그 창문에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새끼 죽었다 이제 이러고. 근데 의외로 그냥 대화하고 끝났어. 그럼 나머지 이 학우들은 어떻습니까? 응?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그지? 내가 왜 그동안 빵을 사다 줬을까? 상당히 자괴감이 들겠죠. 그게 올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저기 급작스럽게 어떤 미국에게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있는 한 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치? 일단 개쪽 당한 거죠. 자존심도 상할 뿐더러 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얘도 개나 새나 다 덤비는 거잖아요, 지금. 개나 소나. 뭐 동네방네 다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얻어 터져, 이라크에서 얻어 터져, 뭐 남사군도 생각구 열도, 심지어 일본 애들 말 잘 듣는 애들까지 거기 가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 박근혜마저 그럴 줄은 정말 여기서 충격이 크게 왔을 거야,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마저 이럴 줄은. 그러면서 저는 미국이 확고부동하게 어떤 이 북한 쪽으로 외교적 중심을 지금 확 틀은 상황 아닌가. 이게 다시 앞으로 가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있어요. 북한 쪽으로 이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자,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태죠. 위협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 이거를 제압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아까 경제적 상황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군비는 축소해야 돼. 군대는 줄여야 돼. 주한미군을 늘린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줄이지 않겠다고 그런 거지.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도 북한하고 대결이 안 되니까, 작년에, 미니트맨 3 발사를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라 해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경제 핵 병지 노선이라는 걸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 그러니까 핵무기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초기 개발 비용이 비쌀 뿐이지 원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거 양을 늘리는 거는 비용이 그닥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핵 전력을 유지하는 게 비용 면에서 더 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북한은 경제 부담 없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뚜렷한 대응책이 있나요? 지금 국방비를 매년 거의 500억 달러 정도씩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핵무기를 방어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할 정도의 군사기술이라면 현재는 없고, 그죠? 이거를 보유하려면은 선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국방비는 줄여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빵 셔틀을 찾아낸 겁니다. 이 친구한테는 로망이 있죠. 우리 아베 친구 아씨한테는 어떤 로망이 있어요? 빤스 입고 칼이 들고 싶은, 그죠? 사무라이 어떤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런 거 일본 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상국가화죠. 정상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국가입니다. 그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어요, 지금. 자, 이 로망을 파고든 거예요, 미국이. 자, 뭘 얘기한 거냐? 니네 다시 전쟁하게 해줄 테니 그 대신 돈 대라. 그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에 미국이, 일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열어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베 뒤에 오바마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6가지 요건인데 밑에 3가지는 자국에서 판단하는 거라 별 의미가 없어요. 앞에 3가지인데 첫 번째,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있는 국가 공격받을 경우.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한국이죠. 한국 혹은 미국이죠. 두 번째,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시 한국이잖아요. 북한. 세 번째,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동행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 일본한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자 단 한 명이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아버님이 마지막 황군이었던. 그분 외에는 없죠. 지구상에. 진짜 지구상에 없어요.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은. 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즉 일본이 평화헌법이 어느 나라가 만든 겁니까? 그죠? 2차 세계대전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로 니네는 앞으로 까불지 말아라 해가지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자기들이 만든 건데 자기 뭐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하면 한국이 기분이 좋나요? 대단히 기분이 나쁘죠. 중국도 기분이 나쁘죠. 이걸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적어도 한국과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등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속으로는 지지해도 겉으로는 얘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한국은 개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우리 국민들 정서나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체면 자존심 같은 거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결정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꼭 공식적으로 해야 되나요? 왜 했을까요? 한미관계에 균열이 올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 중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잖아. 근데 왜 공공연하게 했을까요? 너무 절실했으니까. 첫째는 너무 절실해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일본이 재무장을 해도 한국이 일본이랑 같이 못 싸운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밀렸잖아요. 좀 전선이 교착되고 밀리니까 일본에 파병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양반도 그 반공주의자도 일본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일본 군이 개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부산항으로 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죠. 그죠? 진짜로 북한하고 전쟁 났는데 일본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장기 들고 흔들 거예요? 우길승천기 들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뭐 전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일본군하고 싸울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건 용납할 수 없죠, 그죠? 아무리 북한이 나쁘다고 그래도 일본 놈보다 나쁜가요? 네? 난 북한 싫어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보다 싫은 거냐고. 그건 용납이 안 될 문제입니다. 반일 감정이라는 게 대단히 아주 내면적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죠? 그걸 대단히,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부터 그 이전부터 아주 뿌리 깊게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드컵 때 이용표 해설위원, 대단히 유명했는데 인기가 있었는데, 코트디부아르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는 걸 어떻게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지방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강연 갔다가. 그런데 무슨 한국하고 일본이 하는 줄 알았어, 저는. 일본이 한 골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벽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조용하잖아.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어표가 진짜로 이어표 그 해설위원이 나 한국인으로서도 그러진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 뭐 진짜 나라를 찾은 사람 같아요. 그냥 봐요, 내가 된다고 그랬죠. 뭐 그리고 몇 분 뒤에 또 넣었죠. 그 누구죠? 드록바라고 유명한, 뭐 전쟁까지 멈춘 그 축구 선수가 이제 좀 이따 들어와가지고 한 골 또 넣습니다. 그때 되니까 진짜 광복을 맞았어요, 이분이. 야, 그래도 이걸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랑 하는 거면 그렇게 해설할 수 있죠.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거보다 일본이 떨어진 거에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네? 그렇게 반일 감정이 뿌리가 깊은데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자, 이런 경우에 일본군이 들어온다. 이게 동의가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건 못하겠죠? 응? 감히 못하겠죠? 근데 감히 하셨지. 이분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친일이에요. 일본하고 가까운 거죠. 일단 경력상 봐도, 그죠? 일본 대사라는 당연히 일본이랑 가까워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분은 아예 그냥 어떤 정신세계가 그러신 분이고. 근데 안보 쪽에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 갑자기 느닷없이 친일 내각을 구성하려고 그랬다. 그죠? 그 무렵에 일본이 뭐 한 거예요?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한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까마귀 날짜 배떨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요즘에 든 생각이에요. 그 유명한 직원족이. 그죠? 이명박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알려진 게 뭐예요? 독도 문제로 알려져 있죠?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맺자. 근데 이게 될 소리예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가. 한일 회담 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학생운동도 했고.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친일은 좀 그렇다. 이러면 진짜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건 좀 못하겠다.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근데 미국이 야 이거 이명박도 이걸 못하네? 그래갖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집권 말에 몰래 추진하러 걸렸죠? 결국 못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전략 구도하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니다. 확실한 친일의 피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일회담 때였잖아요.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킨 사람이 박정희예요. 그때도 상황은 유사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많이 궁지에 몰리면서 한반도에 있는 병력을 많이 빼서 그거 갔어요. 그죠? 우리가 파병도 했잖아.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베트남에 파병할 처지입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근데 파병을 해요. 파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한일회담이 추진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더 이상 세계적인 어떤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북한하고 맞서려고 하는데, 그죠? 한국하고 일본 관계 대단히 미묘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이냐. 자, 친일 내각을 등용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여전히. 그죠? 국민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더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국민들이 자꾸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잖아, 대체로. 일본은 싫지만 미국이 하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어떤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공연하게 한다는 건 급해서도 있지만은 한국 쪽에 있는 반일 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거죠. 일본에 대한 감정을. 그 점점 일본도 그런 것들을 노골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아베 정권, 오바마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 반북의 전쟁에 카르텔을 맺고 있다, 지금.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한반도는 전쟁으로 상황이 번져갈 수 있고, 이 전쟁은 단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아니죠.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대주고 있어요. 한국형 MD를 지금 구축한다고 그러죠. 4억 400만 달러, 4,290억 원을 미국제 무기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지스 하면 세대 더 산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MD가 왜 필요했습니까? 닦아놓고 북한이, 그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그죠? 서울을 공격한다라고 칩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70km, 70km. 그러면은 1만 킬로 위로 쐈다가, 그죠?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단거리 미사일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그럼 단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한다면 몇 분 걸릴까요? 응? 비행거리가 1, 2분도 안 됩니다. 그죠? 70km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요격을 해요? 잘 보세요. 북한이 쐈어. 레이더에 나왔어요. 이걸 발견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쐈는데 레이더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한 10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보고를 해야죠? 대장님, 미사일 쐈어요. 몇 개니? 한 개인데요? 본부에 전화해. 안 받는데요? 문자 날려. 그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컨트롤 타워가 한 짓을. 몇 시간 동안 무슨 짓 한 거예요, 얘네들이. 과연 북한이 1, 2분 사이에 쏜 미사일을 완벽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요격을 시킬 수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사요? 왜 사는 걸까요? 그러다가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붙였어요. 참으로 한국형입니다. 한국에다 저걸 왜 배치하는 건가요? 미국을 방어해 주는 거죠. 그죠? 북한이 쐈을 때 가장 먼저 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두 번 어디서 쏩니까? 동해에서 두 번째 요격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요격하고, 한 네다섯 번 치는 거야, 미국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미국 방어해 주려고 4,300억을 그냥 꽁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식 4대 강이라고 얘기한 게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그리워져요, 이제. 4대 강 보세요. 4대 강은 적어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좋죠? 관광상품으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막 이끼벌레 막 2m짜리 막 전국에서 국민들이 그거 보러 가요, 지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거 앞으로. 에? 그거 보려고. 2m짜리 벌레 본 적 있어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 딱 두 개야. 제가 후쿠시마에 있는 2m짜리 도롱뇽하고, 그죠? 4대 강에 있는 2m짜리 이끼벌레. 요거 세 개죠. 고질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봐. 한국 오면 다 보는데. 어? 그래,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건 아니어도 4대 강 파는 동안 고용이라도 창출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건 그거는 반띵을 했어도 이명박이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겠지. 우리 국내에서 돈이 도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냥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MD를 미국 거를 사주면 미국에서 그러면은 아침에 예?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새벽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당신 저 워싱턴으로 와. 그래서 MD 만듭시다. 이러고 데려갑니까? 도대체 그럼 기술 이전을 해주나요, 얘네가? 기술 이전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지 싸움은 더 웃겨요. 이지 싸움이 뭐냐면은 정보함이잖아요, 정보함. 그죠?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모함에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럼 이지 싸움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함대가 있는 경우예요. 적어도 항공모함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 함대가 있어요? 한국 해군에 함대가 있습니까? 에? 없잖아. 근데 이걸 왜 사요? 미국 거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걸 이래저래 합치니까요, 지금. 미국 무기, 그러니까 군비 증강에 지금 투여되는, 박근혜 정부가 투여하기로 한 액수가 얼마냐면 12조예요. 딱 4대강 나온 거지,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차라리 큰빛 이끼벌레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미사일에서. 그 얼마나 신기해, 구경이라도 가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그냥 돈을 갖다 붓는 거야, 태평양에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걸 사는 이유가. 북한하고 한번 붙으려는 것이죠. 우리끼리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북한하고 전쟁하면은 그럼 우리는 청와대는 총알이 피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재수 없어서 피해갈지. 우리 죽으려고 자살 비용을 12조를 내고 있다, 지금.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이 7월 달에, 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얘기들이 허언이 아니라는 게 두 가지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는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특별 제안이라는 걸 했죠. 1월 달에 중대 제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뭐 했습니까? 군사훈련 중단하고, 뭐 비방 중단하고, 핵으로 위협하지 말자.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앞을 또 바꿨죠. 중대하고 특별 중에 어떤 게 좀 세 보입니까? 느낌상. 중대 보도가 센가요? 특별 보도가 더 세죠. 그러니까 좀 강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당시 중대 제안 했던 거하고. 그 당시 북한이 중대 제안했던 배경은 뭡니까? 3월 달에 킬 이졸 훈련이 있었고, 그럼 작년 4월 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책임질 수 없으니, 그죠? 서로 군사훈련을 중단해가지고 전쟁으로 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2월 달에 우리 정부에 받았죠. 그래서 적십자 회담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달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또 7월 달에 제안을 했는가? 8월 달에 훈련이 있잖아.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하기 전부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 워싱턴 항모가 벌써 부산항에 들어와 버렸죠. 그럼 북한은 똑같이 1대1 대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작년처럼. 그럼 언제 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 제안을 했는데 남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미군도 그렇고 남쪽에서는 일축을 했어요, 그죠? 뭐 선전공세다, 위장 선전공세다 그래갖고 일축을 했고 미국도 예정대로 훈련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달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북한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죠? 응원단. 대단히 전 절박했다라고 봐요. 지금 8월달에 전쟁훈련 앞두고 있는데 응원할 상황입니까? 네? 아시안게임 올 상황인가요? 근데 아시안게임 이 논의를 하는 동안은 어때요? 어쨌건 대화의 탄성이 유지되죠. 그죠? 적어도 응원단이 오는데 거기다 대고 전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북한이건 남한이건 그죠? 미국이건 응원단이 와서 여기서 막 응원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야 우리 응원단을 납치했어? 뭐 이러면서 내려올 건 아니잖아, 그죠? 또 반대로 여기서 아시안게임 응원한다고 분위기 좋은데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침공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최소한의 잠정적 평화 상태는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아시안게임을 지렛대로 쓸 정도로 북한에서는 대단히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어요. 이게 왜 결렬이 됩니까?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한반도기, 뭐, 인공기, 크기까지 뭐, 그죠? 크게 큰 걸 못 가지고 오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북한의 말이 맞는지 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응원단 하는데 뭐하러 복잡해요? 뭐 합의가 안 될 게 없잖아, 그죠? 뭐 돈 달라고 그랬나, 북한이? 그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 왜 결렬이 됐을까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란 뜻인 거예요, 지금. 그죠? 누가 결렬을 시켰건 간에, 아, 이제 서로 응원하고 뭐 아시안게임 즐기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있는 거다. 그럼 이것이 결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린 8월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특별 제안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운명적인 7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서. 운명적인 7월이라고 얘기한 거는 7월 안에 대화로 가닥이 잡힐지 아니면 8월 그저 충돌 국면으로 그냥 넘어가게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며칠입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열흘 좀 넘게 남았네. 근데 이미 미국 쪽은 항공모함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8월 20일인가요? 21일? 그 무렵인데 벌써 한 달 전에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 왜 왔을까요? 저는 이게 싫어서 온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제 추론이지만. 판이 깨지죠? 그리고 긴장이 조성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판단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건 대화 국면은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 아까 아베 얘기 좀 드렸었죠, 그죠? 예, 9월 달에 지금 방북을 하겠다라는 썰이 흘러나왔는데 이거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까지도 북일 관계가 미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소한은 뭡니까? 북한하고 지금 대화할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은 북한과 뭔가 결판을 봐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미 저는 한반도의 시계 바늘은 그죠? 변화를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 동쪽에서의 지금 이 대결이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21세기의 세계 판도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승자가 21세기를 주도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